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 백두대간 북진 마감하는 그 산행 소감하고요. 그다음에 산행할 때 필요한 어떤 실천적인 지식들, 경험들 이런 걸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2019년 5월 4일 날 새벽 3시 47분 지리산 중산리에서 출발해 갖고 매주 금요 무박, 즉 금요일 밤에 서울서 출발해서 토요일 새벽 2시나 3시 사이에 산행을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에 산행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걸 금요 무박 산행이라고 합니다. 이 산행을 매주 진행을 해서 총 28주 만에 그 백두대간을 걷는 것입니다. 그 우선 백두대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리산 중산리부터 진부령까지 더 나아가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산길입니다. 예. 큰 산만 거명하면은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등의 험산 줄령을 지나야 되고요. 북한 지역은 뭐 금강산, 백암산, 두류산, 백두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뭐 이런 말하고 백두대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산맥 체계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 학자라는 그 사람들이 한국의 그 산하를 지질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조선의 산학론이라는 논문을 먼저 내고 이거를 편집을 해서 한국지리라는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그때부터 그 한국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이걸 기초로 배웠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백두대간은 18세기 조선 영조 때 신경준이라는 분이 산경표라는 책을 저술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의 산하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백두대간 한 개에 뭐 낙동정맥 이런 식으로 정맥길 13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일제시대 때 그 조선 광문회라는 곳에서 그 당시 고전 발간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산경포 그 영인본을 발간을 했고요. 이것이 우연하게 1980년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아마추어 등산 매니어들이 이 길을 걷기를 시작한 것이고요. 지금은 백두대간 보호법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리에서 백두까지 총 거리는 대략 한 1400km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남한 구간 진부령까지입니다. 물론 그 향로봉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것은 군사지역이라서 보통은 진부령에서 마감을 하고요. 백두대간 북진이라는 것은 남쪽 지리산에서 시작해서 북쪽 진부령까지 걷는 것을 말하는 거고 남진이라는 것은 반대로 진부령에서 시작해서 지리산에서 마감하는 것이죠. 제가 그 첫 번째로 그 대간 산행 처음으로 한 것은 2013년입니다. 그해 5월 10일 북진 시작해서 그때는 24구간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산행을 해서 딱 2년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6년 만에 두 번째 그 북진 산행을 한 것이고요. 매주 진행하니까 28주 7개월 만에 그 마무리가 일단 됐습니다. 내년 봄에 남진 산행을 다시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예? 기본적으로 그 건강이 허락해서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거 하면 가장 문제가 다른 산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매주 이거 백두대간을 가면 다른 산을 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백두대간 첫 번째 산행 준비할 때,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준비하고 할 때는, 그때는 바로 그 등산 초보 벗어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 참여할 걸 목표로 삼고, 그전 겨울부터, 겨울 종주 산행이라고 열심히 다니면서 그 산행 훈련 엄청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엄청 흥분도 되고요. 완주할 수 있을지 뭐 엄청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막 소풍 기다리는 초등생처럼 설레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갖고 산행을 가기 전에는 그 코스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샅샅이 다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GPS 궤적을 기초로 해갖고요. 제가 엑셀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갖고 그 주요 그 구간별로 고도, 거리 이런 거 딱 입력하면은 경사도 계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나름대로 전 구간의 난이도 분석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삼각함수, 역함수 방법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경사도 계산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죠. 초반에 처음 갈 때는. 그리고 그 초반에는요, 그 따라가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막 역시 축자사자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갈수록 그 덕력이 늘어나갖고 한 2014년경에 그 대관 산행 마무리할 때쯤 될 때는요, 정말로 한 100km, 무박 100km 산행 즐기는 그런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막 그 당시가 그 덕력의 전성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걷는 그 대관 북진길은 그냥 좀 힐링하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산길을 걷고 온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 비용입니다. 이번에는요, 한번 갔다 오는데 그 관광버스비 평균 한 2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그 추나 추동 도시락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현미 잡곡밥에 콩 섞은 거, 그 다음에 김치하고 물입니다. 겨울에는 보온병에 물 준비해 갖고요, 뜨거운 물 부어서 말아 먹으면 됩니다. 김치랑.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산에서는 이게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빡센 산행,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 원천은 오직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이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소화해서 흡수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행 전, 산행 중 우유나 계란, 고기 등 이런 거 먹는 거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품질 좋은 탄수화물과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도 1차 안 먹습니다. 갖고 다니지도 않고요. 누가 줘도 그냥 고맙다 그러고 받아갖고는 버리거나 결국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식이라는 것은 걸어가면서 먹는 거라는 겁니다. 행동하면서 먹는 거. 견과류 바 같은 거. 일회용으로 포장된 제 입에 맞는 그 떡 몇 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뭐 제철 과일 갈아갖고 아예 한 통 정도 과일 주스 만들면 물도 되고요. 여기에 각종 그 영양소가 많죠. 그 다음에 비상식으로 선식. 이게 선식이라는 게 한 30여 가지 곡물 등등 이렇게 섞어갖고 제가 직접 그 주문한 거죠. 미숫가루 아닙니까? 1회분 정도 가져가갖고요, 필요할 때 물통에 부어갖고 흔들어 버리면 그냥 한 끼 대략 대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건식 관련해서 별도 영상을 제가 한 4개 정도 올려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동물 복지 이런 거 갖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요. 저 가죽 제품 즐겨 사용하고요. 다만 가죽 옷은 더워갖고 입을 일이 없습니다. 비용은 그래서 산악회마다 차이가 납니다. 산행 후에 뒤풀이나 이런 식사를 하는 곳은 대략 1회당 평균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제가 다니는 곳은 딱 버스편만 제공하고 산행 후에는 바로 귀경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아주 좋은 곳인데,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뭐 이름은 말하지 않겠고요. 이 차량에 취소 도구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갖고 산행 마감 후에 일찍 내려온 분들 원하면 라면 등만 갖고 와서 거기서 요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하지를 않아서 즐겨 먹지를 않아서 이제 덕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등산 능력이 있어야지 이 백두대간을 참여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백두대간 산행들 참 많이들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참여했던 뭐 J3나 무한도전 이런 그 등산 동호회에서는 뭐 10구간, 12구간 이런 거 많고요. 대개 이렇게 하고요. 산악회는 뭐 24구간도 있고요, 20구간도 있고요.
28구간도 있고 많은 데는 50구간, 60구간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0구간, 60구간 이런 데 가면은 야간 산행은 없는 거죠. 하루에 한 10km 내외 이렇게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24구간 정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산행을 하려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야간 산행은 필수이고요. 즉 금요무박 또는 토요무박은 필수이고, 그리고 일출을 보려면 야간 산행을 안 하고는 일출을 못 봅니다. 예? 해가 뜨기 전에 정상에 올라야 하니까 그러면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한밤중에 랜턴 켜고 가야죠. 예. 그래서 24구간 정도 마무리하려면은 상당한 그 산행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덕력은 저는 한 중급하고 상급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덕력이라는 거는 어떤 전체적인 속도 이런 거 말합니다. 근데 속도는 마음먹고 달리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상급은 아니지만 뭐 등산 지식이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자평을 할 때 저는 뭐 산행에 관해서는 고수 중에 최고의 고수가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산행 기록을 모두 올려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덕력을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첫 화면에 저는 언제나 GPS 통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일 산행에 대한 모든 정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가령 진곡의 당목령 이 구간편을 한번 보시면 산행 일자는 10월 12일 새벽 2시 32분에 시작을 해서 오후 2시 16분 산행 종료할 때까지 40km를 걸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간의 휴식 시간은 28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침 먹는 시간입니다. 즉,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한 시간이 11시간 15분 걸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GPS는 뭐 핸드폰 누구나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에 그 GPS 관련 앱을 깔아서 이걸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길든 짧든 기본적으로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한 개 준비하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지나면 행동식이라고 해서 걸어가면서 뭐 견과류바나 떡 한두 알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 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진 찍는 시간,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는 시간, 그게 휴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행도 기술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걷는 기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영상을 몇 개 올린 거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름길을 쉬지 않고 한 방에 오르기 위해서 가령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또는 중산리에서 천왕봉까지,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육심령에서 서봉까지, 이런 게 대표적인 한국의 종주 코스 중에서 초반 오름 구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구간. 이곳을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대략 5km인데 여기를 만약에 2시간에 오르고 싶다면, 그러면 이게 평속 2.5km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간 기억이 작년 가을인데요. 이때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그래서 만약에 2시간대에 가령 2시간대에 가겠다. 그럼 평속 2.5다라면은 초반에 포인트는 전 구간 일정 평속으로 갈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상 도착하기 전에 늦겠죠. 그러나 그 초반 중반 부분도 그렇게 늦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초반에 천천히 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는 천천히 최소한 1시간가량, 그래서 초반에 가령 2.6을 넘지 않도록 시작은 천천하게
예? 전체 평속을 고려해서 그 정도보다도 살짝 빠른 정도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그렇게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설악산은 시작하고 초입에 그 철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급경사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가령 육구종주 할 때 60령에서 서봉까지 이게 대략 한 7km 넘어가죠. 또 화대종주 할 때 화엄사에서 노고당 구간까지 이거 처음은 매우 천천히 완만하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전체 평균보다 약간만 빠를 정도, 즉 매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안고라고 봅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그래서 몸이 완전히 풀려갖고 땀이 한번 배어서 목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몸이 완전히 이제 풀리게 되죠. 그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이죠. 그 이후로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속도. 일정한 속도는 자기 체력에 맞는 속도죠.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령 자 올라가는 그 동작을 아주 미시하게 현미경으로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이제 두 발로 걷지 않습니까? 손으로는 비상용이고요. 그 균형 잡는 것이고요. 저는 스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틱은 해롭다고 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가령 왼발을 앞으로 딱 내디뎌야죠. 그러면 오른발은 뒤에 남잖아요. 이때 올라가는 동력은 그러니까 뒷다리 전체에서 나와야 됩니다. 뒷다리 전체,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에 막강한 힘을 다 사용하는 것이 키입니다. 키. 이걸 미세하게 보면은요, 뒷다리를 완전히 쫙 뻗어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힘을 쓰는 뒷다리를 쫙 뻗어주면은요, 종아리는 물론이고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서 다리 전체 근력을 다 사용하게 되고요. 그 뻗는 순간에 앞에 있는 왼다리의 근육은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레스트, 휴식하게 됩니다. 휴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뒷다리 힘을 쫙 뻗는 그 마지막 순간에 왼다리에 힘을 살짝만 주면 그것도 올라갑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오른발을 또 적당한 보폭 앞으로 내디뎌야 됩니다. 앞으로. 왼발 옆에 내딛지 말고요. 그래야지 진행이 되잖아요. 왼발 옆에 내디뎌 버리면 안 되죠. 왜 오른발은 앞으로 적당한 보폭으로 이제 내딛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왼발을 뒤로 완전히 쫙 뻗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왼다리의 전체 근력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허벅지 근육보다 매우 약합니다. 허벅지 근육에서 힘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이 막강한 힘이 허벅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발 다리는 잠시 쉬게 된다는 겁니다. 왼다리를 쫙 뻗는 그 순간에 쉬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뒤에 있는 그 오른다리를 쫙 펴지 않고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요. 급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오른발 뒷다리를 다 펴지도 않고 그냥 종아리 힘으로만 올린 다음에 왼발 앞에 오른발 갖다 대버리면 또 왼발을 또 사용해야 되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허벅지의 막강한 근육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요. 장단지 근육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다리가 쉴 시간도 없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즉 한 5발자국, 6발자국, 뭐 10발자국 이 정도는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속 불가능하고요. 바로 지칩니다. 근육 경련이 아주 쉽게 옵니다. 근힘이 온다고 하잖아요. 예, 쥐가 난다고요. 예. 이런 방식으로 그 자기 체력에 맞는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올라가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내려갈 때는 오름길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뒷다리 무릎을 그 내려가는 길에 경사도 고려해서 적절하게 굽혀주는 것 이게 안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려딛는 다리 충격을 극소화시켜서 적당한 경사도에서는 경사길이 아니라 평지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충격의 양을 고려할 때 경사길이 아니라 평지길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왼다리를 굽혀주는 게 안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등산 시 무릎
충격 극소화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타이거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오름길에서 가령 X자 비슷하게 왼발 앞에 오른발, 오른발 앞에 왼발 내딛는 것을 골자, 즉 주요 특징으로 하는 이런 걷는 방법 소개하는 영상이 아주 넘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하기에 이거 한마디로 쓰레기라고 봅니다. 이런 타이거 스텝을 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요. 무게 중심이 헝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 설명 영상에 의하더라도 내림길에서는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무게 중심이 불안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본질적으로 그 무게 중심 불안정하다는 것은 오름길이건 내림길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오름길을 힘을 적게 들인다 또는 쉽게 간다 이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효과 없이 잠재적인 위험성만 가중시키기에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가,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면 소재는 입으면 안 됩니다. 면은 땀 배출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면 소재는 흡수한 땀을 머금고 있다는 것이죠. 물의 비율은 1입니다. 그래서 물 1g을 0도에서 100도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그게 100칼로리입니다. 그런데 물의 기화열, 즉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은 g당 539칼로리입니다. 네? 5.4배가 더 많습니다. 물 끓이는 비용보다. 이것이 등산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땀의 주 성분은 물이고요. 면 소재는 물을 머금고 있고요. 이게 피부와 접촉을 하면은 이 물이 정발, 즉 기화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신체에서 열을 빼앗아 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물은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 면 소재에 있는 그 땀방울, 그 물방울보다도 우리 체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체온이 물이 몸에서 열이 그 면에 있는 물로 끊임없이 그 열을 뺏긴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은 37.5도 일정한 체온이 돼야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열을 계속 뺏기면 저체온증으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저체온증은 겨울은 물론이고 여름에도 매우 위협적인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 영상을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행복 소재는 대개 폴리에스테르 계열입니다. 비싼 것이 언제나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등산복 이런 거 대개 티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바지는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입니다. 할인 행사할 때요, 철진한 거 떨이 상품 잘 고르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싸고 좋은 게 사랑스럽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예. 반팔티 하나에 20만 원 하는 것도 저희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요, 품질은 비슷한데 볼 때마다 솔직히 짜증납니다. 예, 비싸게 샀기 때문에. 예. 고텍스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저도 이런 자켓 있는데 성능은 만족스럽지 않고요. 가성비는 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격이 한 10분의 1로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안고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인데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요즘 같으면, 예? 저는 어떻게 입느냐. 예? 가장 먼저 반팔티, 그러니까 등산용 반팔티 입고요. 그 위에 그러니까 춘추용, 겨울용이 아니고 춘추용 그 긴팔티 하나 입습니다. 그리고 예비 자켓 이거 그 등산복에 그 배낭에 하나 넣어 갖고 갑니다. 이게 지난주 설악산 갈 때 입은 것입니다. 자켓은 갑작스럽게 그 날씨 기온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거나 기온이 급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낭 속에 넣어서 그냥 메고 다니는 것이고요. 보통 사냥할 때는 땀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산티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등산티도 가을티가 있고 겨울티가 있죠. 겨울티는 그 기모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날씨는 아직도 가을티면 충분합니다.
안에 반팔티 하나 입고 겉에 가을티 입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본인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됩니다. 한겨울 눈산행 가령 뭐 기온이 20도 내외 이러지 않는 한 등산 내의 입을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반팔티는요 겨울에도 입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만 입는 게 아닙니다. 한여름에는 반팔티 하나만 입으면 되겠죠. 그러나 겨울에도 반팔티는 입는다는 겁니다. 안에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쌓여 있어도 바람이 없으면 날씨는 포근합니다. 그때 가령 반팔티 위에 겨울용 그 등산 티를 입고 산행을 해도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가을용 티가 입거나 아니면 반팔티만 입고 진행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작년 겨울에 제가 가평 그 환종조 할 때 그 눈 엄청 그때 쌓여 있었는데 그 반팔티, 여름용 반팔티 하나 입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산 자켓은 배낭 속에 넣고 다니는 것이지, 등산 자켓을 입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더워서 어떻게 그 산행을 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어떤 솔직한 평가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켓은 기본적으로 배낭 속에 넣고 다니는 것이고요. 쉬거나 식사 시간에만 꺼내서 입고요. 그래서 출발 전에 다시 벗어서 배낭 속에 넣고, 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각자가 적절하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한겨울 눈산행에, 뭐 가령 영하 20도 밑으로 이렇게 강풍이 막 불이 제끼고 그러지 않는 한 방한 자켓을 입고 산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한겨울에는 방한복 배낭 속에 갖고는 다녀야죠. 예, 그래서 이제 겨울 산행할 때는 가방이 좀 등산 배낭이 큰 게 필요하죠. 백두대간길 특징을 제가 느낀 거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령 도시 근교의 산, 서울로 치면 뭐 북한산, 도봉산, 뭐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청계산, 예? 길이 반들반들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죠. 이런 산들하고 백두대간 산들은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산에서 사람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숲은 정말 잘 우거져 있고요.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예? 안에 그 공기도 다르고요. 예. 한여름이라면 7월 말 8월 초 약 한 4주가량 되잖아요. 한여름. 숲에 들어가면은 서늘합니다. 예. 숲이 울창해서요. 햇빛 바로 쪼일 일이 없습니다. 예. 저는 화장품을 안 바르기 때문에 당연히 선크림도 안 바르고요. 항상 맨 얼굴인데, 그래서 맨 얼굴 반팔 반바지로 진행을 했는데 모자도 안 씁니다. 예. 햇빛 자외선 많이 쬐려고요. 그래야지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 여름에 그렇게 다 진행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타지 않습니다. 예. 얼굴 하얀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예. 우리는 황인종인데. 그래서 그래도 백두대간 등로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정비는 잘 된 편입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들 다니시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에 숲이 막 우거지고, 특히 여름에는요,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갖고, 키를 넘는 풀숲을 막 헤집으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 그런 구간이 적지 않습니다. 예, 꽤 있습니다. 일부 특별한 구간은 원시 상태가 그대로고요. 그래서, 한번 집중호우 지나가고 나면은 길이 사라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길 분간이 안 되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곳은 반드시 GPS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GPS 사용에 숙달해야 합니다. 길을 아는 분하고 함께 움직이면은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예, 특히 저는 또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하여튼 저 같으면은 GPS만 있으면요, 밤이건 낮이건 아무 차이 없이 길 잘 찾는 편입니다. 산행할 때 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전에 대간 첫 산행할 때는 저도요, 발목 엄청 많이 삐고 수시로 다리에 쥐가 나고요. 예.
모든 구간에 그 급경사 오르내림 서너 개는 최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구간이라 하더라도요. 예. 많은 구간은 수없이 있고요. 예. 그런데 오르다 보면은 이런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뭐 그럴 때는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쉬어야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일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발목 삐고 뭐 지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급경사 오르내릴 때 숨 차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늘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발목 삐고 경련하는 문제 이것도 제가 별도 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무리 없이 꾸준하게 사냥을 계속을 해서 관련되는 근육, 인대 이런 거를 단련을 시키는 게 가장 근원적인 대응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한 그 산행 습관입니다. 즉 걷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와 관련된 제 경험을 정리해서 별도 영상으로 올려둔 게 있고요. 저는 뭐 이런 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엄청난 시간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하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확신이 들 때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달라진 것은 오름길 오를 때 숨 차서 더 못 가겠다 하는 이런 느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 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오름길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꾸준하게 일정하게 안 쉬고 한 방에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오름길이 너무 길면은 지겹잖아요. 그 지겨우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 정도, 이 정도 휴식인데, 그러니까 뭐 숨이 차서 더 못 가겠다 하는 이런 어떤 경험이 이번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숨 차서 더 못 가겠다 이런 그 신체 상황이 아니라면은 계속 진행하면은 결국에는 정상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식습관 바꾼 것, 즉 비건식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5일부터 이 비건식으로 제가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건강 검진할 때마다 소위 대사증후군 증상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예. 고지혈증은 운동으로 개선되지 않고요. 반드시 식습관을 바꾸어야 개선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몸도 훨씬 가벼워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세월은 한 6년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행할 때 컨디션은 더 좋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과거처럼 과거에는 산에서 좀 달리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엄청 달리는 편이었어요. 요즘은 막 달리고 그러지는 않고요. 뭐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뭐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사고 얘기를 하니까요. 산행할 때 주의할 사고. 이번 산행에서는 이번 벽두대간 산행에서 제가 2번 정도 사고를 제가 당했습니다. 한 번은 그 두문동제에서 대째 구간, 요게 36km짜리인데 이게 그날 오후에 비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잘하면 비 오기 전에 끝낼 수 있겠다 싶어갖고 초반에 막 확 쭉 달려버렸습니다. 엄청 달려버렸습니다. 이래갖고는 이게 오버페이스가 아마 원인인 것 같은데 피제 지나고 나서 아침 식사 후부터 그 왼쪽 무릎 뒤에 보면 힘줄 2개 딱 보이죠? 잡혀지잖아요. 거기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비는 예보보다 훨씬 빨리 시작이 되고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냥 비는 엄청 주룩주룩 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도 그때 버스 시간은 지켰는데 2번째 사고는 바로 지난주 설악산 구간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그러니까 방심하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사고라서 벽두대간과 설악산 구간은 한계령에서 시작해왔고요. 서북능선 타고 끝청 지나고 중청 지나고 대청봉 갔다 온 다음에 이제 희운각으로 내려가서 공룡능선 지나고 그 다음에 그 마등령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탁 틀어서 올라가면 마등봉이 되고요. 그 지나면 이제 뭐 걸레봉, 저항령, 황철봉 이거 지나서 미시령까지 요게 거리는 26km인데
대간 전체 구간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40km 구간보다 더 어려운 구간입니다. 설악산 26km 만만치 않습니다. 이 구간은 대개 10월 달에 가면은 새벽 3시부터 산행이 허락이 되고요. 꼭 문을 열어줘야지 올라갑니다. 11월부터는 새벽 4시부터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출발하면은 대청봉에서 일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11월 9일 산행을 해서 새벽 4시쯤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설악산은 두 말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돌산이고요. 또 산길이 험하죠. 근데 이걸 이제 이 구간을 한 3개 정도로 나누어 보면은 한계령에서 희운가까지 이 구간은요, 그냥 몸 푸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쉽고 가장 평이한 구간입니다. 이날은 날씨도 좋고 해서 사진놀이 엄청 했죠. 적절하게 진행을 합니다. 왜 적절하게 진행하는가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공룡능선은 희운각에서 마등령 삼거리까지 대략 5km죠. 요거 거리는 짧지만 난이도는 상급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룡능선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다들. 엄청난 것이죠. 한 4번 내지 5번 가량 급경사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완전 암릉이죠. 그래도 이곳은요, 등로가 잘 정비된 편이라서 길을 잃을 염려는 전혀 없고요. 또 중간에 샘터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능선 구간은 그냥 꾸역꾸역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보기에는 공룡능선이라는 이름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이름을 바꿔야 하는데 지렁이 능선이라고 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룡 끝나고 마등 그 삼거리에서 시작되는 거, 마등령 그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마등봉이 되고요. 마등봉까지는 길 좋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고 거기서 내려가서 그 내려가는 것도 별거 없고요. 근례봉, 저항령, 황철봉, 황철북봉 그 이후 미치령까지 이 구간이 대략 한 10km 정도 되는데 요 10km 총 난이도는 공룡 난이도의 대략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길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고요. 이번에도 근례봉에서 저항령 구간 일부가 등로가 완전히 사라져 갖고 GPS가 없었다면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급경사 오르내림도 엄청 심하고요. 여기는 아무런 그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너덜길입니다. 너덜길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그 바위 덩어리들이 랜덤하게 무수하게 쌓여 있는 길입니다. 이게 등산길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통과를 하다가 돌 덩어리 사이로 잘못 짚으면요, 그대로 그냥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같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 핸드폰도 안 터지는데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연락합니까?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덜 구간이 끝나면 울산바위 삼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울산바위 지나가고요.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설악동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소위 설악 태극 종주길이고요. 좌로 가면 미시령으로 내려서는 그런 벽두대간길입니다. 대개 오후 한 5시까지 이곳 울산바위 삼거리에서 그날 산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단 다 모였다가 슬슬 천천히 그 미시령으로 내려서는 겁니다. 즉 너무 빨리 와도 소용이 없고요. 여기서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이고요. 더 이상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시 반경에 여기 도착할 작정으로 사진놀이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마등봉 다 내려서 갔고요. 본격적으로 험한 길 시작하기 전에 길 좋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기분 좋게 걷다가 속도 좀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왼발이 돌부리에 걸리면서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얼굴을 땅에 박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 이야기하는 거죠. 산행하다가 넘어진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산행시 걷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때 넘어지더라도요, 뭐 살짝 엉덩이 털썩 주저앉는 정도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막 길이 좋아서 방심을 했든지 막 그대로 넘어졌고요. 손으로 제대로 짚지도 못했고요. 예. 낙엽이 수북히 덮인 흙길이라면은 뭐 충격이 이렇게 분산돼 갖고 덜 할 텐데, 해필 뾰족한 바위에다가 왼다리 그대로 꽉 찍어버려고. 아, 끔찍하네요. 산행 이후에 아마 가장 큰 고통이었지 않은가. 피나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예. 봤더니 무릎 아래 부위가 세 군데가 찢어졌는데 한 곳이 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독약 뿌려주고, 제가 보기에 뭐 싸멜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갖고 아예 바지를 걷어 올려서 노출을 시켜버렸습니다. 피가 나니까 다리는 온통 피투성이죠. 끔찍한 모습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험한 구간 8km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응급적 지혈을 해야 되니까 기다리면서 간식 먹으면서 할 수 없이 쉬어야죠. 그렇습니다. 같이 동행하던 분들은 먼저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속도가 느려질 테니까 저는 민폐 끼치기 너무 싫어갖고 먼저 보내버리고요. 저 혼자 산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통증은 없는데 정상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내면은 출혈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늘릴 수밖에 없고, 좀 다리를 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산행 잘 마무리해 갖고요. 버스 시간 처음으로 한 40분가량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대체로 한 2시간 정도 전에 일찍 마치는 편인데 뭐 동료들이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산행할 때 불문율이 있는데요. 버스 시간 늦으면 그냥 두고 차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관 산행은 이 정도 늦는 것은 막 기다려주기로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통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다음날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입니다. 저는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요. 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해주네요. 예. 항생제 처방하고요. 평소에 저는 산행할 때 뭐 좀 통증이 있어도 뭐 소염, 징통 이런 거 전혀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고요. 이번 처방약은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오늘이 바로 미시령에서 진부령까지 14km 좀 안 돼요. 13점 몇 킬로입니다. 이게 마지막 구간, 이제 소풍 구간인데 뭐 코스도 그렇게 험한 것도 아니고요. 이 구간 정말 아쉽게 산행을 취소를 했습니다. 무리하면 갈 수는 있겠는데 아직 완쾌된 건 아니고 평지 걷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계단 내려갈 때는 살짝 불편해서요. 저는 무리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게 오늘은 쫑파티 산행이라고 해서 완주 기념 메달도 제가 받아야 되고, 이제 한 오전에 산행이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동료들하고 이제 점심을 저기 동해로 이동을 해서 처음으로 벽두대간 산행 같이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뒤풀이 회식도 하는 날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2019년 다시 걷는 벽두대간 북진길 이제 공식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완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장마, 태풍 이런 것 때문에 뭐 태백산, 한백산 요 한 구간, 대하산 한 구간, 조항산 한 구간 이게 빵꾸 났고요. 원래는 특히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진부령 구간도 이렇게 부상으로 빵꾸 났습니다. 이런 것은 시간이 날 때 이제 빵꾸를 이제 메울 작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세의 강부고산, 이게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한꺼번에 탁 돌면은 한 40km 나오죠. 이거 산행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꾸준하게 한번 실천을 할 작정입니다. 무리 없이 꾸준하게. 이게 저희 산행 철학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